안녕하세요. 소망연 백승찬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갑상선에 생기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에는 갑상선 암을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상선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미만성 질환도 많이 있어 함께 소개해드리고 아울러 혈액검사, 약물치료, 세침 흡인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갑상선 암 진단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에 대한 내과적인 치료도 이비인후과에서 같이 한다면 더 많은 갑상선 환자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만성 갑상선 질환은 전반적으로 갑상선의 저에코 병변을 야기하는 질환으로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병, 아급성 갑상선염, 무통성 갑상선염이 있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림프세포의 침륜과 함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보이는 스위스 치즈 혹은 표본무늬 그런 양상이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고요. 갑상선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림프노드가 커지고 그 실질 안에는 파이브로셉타가 자라서 보이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원래 갑상선이 콜로이드 때문에 좀 밝게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에코가 많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증상은 이제 갑상선 기능은 정상인 경우가 많지만은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고 갑상선이 이제 비대가 되고 혈액 검사에서는 이제 이런 TPO나 TG 같은 안티바디가 양성, 오토 안티바디가 양성이 되겠고요. 세침 검사했을 때는 이제 림포사이트가 이제 침륜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은 이게 신지로이드를 이제 이론 용량으로 투여하게 되는데 러프하게 이제 일반 성인에서는 이제 50에서 100,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없는 이제 노인층에서는 이제 50 정도 스타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산부가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TSH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수치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산부가 왔는데 TSH가 5에서 10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요 임산부한테는 25에서 50 정도의 그런 신지로이드를 이제 투여를 하면 되겠고요. 그 TSH의 수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용량을 조절해서 이제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다른 패턴을 보면은 비록 초기 상태에 약간 진행된 상태, 이제 임파절 비대가 있는 모습, 이건 꼭 등심의 그 마블 같은 느낌을 주죠. 이렇게 파이브로시스가 진행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브병은 갑상선 종대가 동반되면서 갑상선 기능 항진을 야기하는 이제 오토이문 디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갑상선이 비대되어 있고 이제 어둡게 보이죠. 헤테로지니어스하긴 한데 약간 하시모토보다는 좀 덜 헤테로지니어스한 양상을 띠게 되겠고 이렇게 아주 마크드하게 도플러에서 이제 혈류가 증가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그레이브 디지의 그 진단은 임상적으로나 랩 소견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의 소견을 보이고 TSI나 TSS 리셉터 안티바디가 양성인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시모토랑 그레이브병이랑 좀 감별이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시모토에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정도가 더 심하고 주변 임파절 종대가 더 많이 있겠습니다. 그 그레이브병에서 이제 도플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임피럴 사이로 아트리의 그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를 측정했을 때 60 이상이라 그러면 이제 그레이브병을 더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레이브병이 진단이 되면은 치료약제로는 메티마졸하고 PTU가 사용이 되는데 메티마졸이 펄스 초이스 드럭이 되겠습니다. 메티마졸 투여하는 방법으로는 프리티퍼가 5 이상으로 좀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6알 혹은 4알 투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5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3알을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추적 검사는 한 달마다 TFT를 해가지고 먼저 프리티퍼가 정상화되는데요. 프리티퍼가 정상이 되면은 이제 2T로 감량을 하고 TSH가 나중에 정상화되는데 이것도 정상화되면은 한 알로 줄이거나 혹은 이틀에 한 알로 이렇게 1년간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안정이 되고 TSS 리셉터 안티바디가 음성이 되면은 약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레팔롭을 첫 1년간은 3개월마다 한 번씩 TFT를 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3년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을 투여할 때 이 딥카운트를 포함한 CBC하고 LFT를 같이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약제가 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 이제 헤파토톡시티가 좀 있어서 LFT를 좀 해야 되고요. 제일 좀 문제가 되는 아그라누로사이토시스 때문에 이제 CBC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 0.2에서 0.5%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이제 혈중 과립구 뉴트로필이 50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감염에 취약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고령인 경우, 특히 이제 또 용량을 많이 쓰는 경우에 이제 비례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PTU가 이런 간독성을 비롯한 여러 중한 합병증 빈도가 더 높고, 또 메티마졸이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메티마졸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임신 초기 때에는 이제 PTU를 이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약제의 제일 흔한 부작용으로 가려움증하고 스킨래시가 있는데, 미리 환자한테 이런 부작용을 미리 얘기해 주시고, 또 이런 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약을 끊지 마시고 항히스타민제를 적절히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대개는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브병을 처음 진단했을 때는 갑상선도 이렇게 크고 커지고 이제 저에코가 되고 이렇게 바스큘라리티도 증가되는 상태였는데, 이제 치료하고 나서는 바스큘라리티도 훨씬 감소하고 갑상선 크기도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색깔도 많이 밝아졌죠. 아급성 갑상선염은 통증이 동반되는 게 특징이면서 저절로 회복되는 갑상선 염증성 질환의 하나로, 초기에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을 나타냅니다. 초음파 소견에서 이제 국소적일 때는 이렇게 이제 불규칙한 모양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는 저에코 병변으로 나타나다가 이 병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디퓨즈하게 이런 저에코 영역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이렇게 아주 폭발하게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암, 특히 이제 PTC랑 감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 감별 포인트를 보면은 요 이제 뭐 트랜스버스하게 또 롱지튜드하게 보면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 그 다음에 혈류가 없다는 것, 그다음에 약물 치료했을 때 특히 스테로이드 썼을 때 잘 반응하는 것, 탐촉자로 이제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런 PTC하고 감별되는 아급성 갑상선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이제 이렇게 목에 통증이 있는 게 특징이고, 혈액 검사에서 ESR이 증가되고 이런 갑상선 기능이 일시적으로 항진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TPO나 TG 안티바디 같은 자항제는 음성이 나오게 되겠고요. 세친 검사했을 때는 이렇게 멀티뉴클레이티드 자이언트 셀이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갑상선 기능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약간 기능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 기간이 이제 보통 한 3, 4개월 유하기 때문에 환자한테 이 병이 3, 4개월 이상 오래 간다고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크리핑 현상도 잘 보이는데, 한쪽 아팠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반대편으로 이제 염증이 확산되면서 반대편이 아픈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겠고요. 혈류는 이렇게 특별히 많이 증가되지 않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각각 다른 두 환자의 초음파 소견인데요. 매우 특징적인 소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번 보시면 아급성 갑상선염을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무통성 갑상선염은 통증이 없이 이런 자가면역에 의해서 여포세포가 파괴되면서 일시적으로 갑상선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되게 이제 3개월 이내에 자연적인 치유를 보이겠습니다. 자가항체가 양성이고 갑상선 기능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상태를 보이고요. 초음파 소견도 이제 하시모토랑 거의 비슷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즈 사이로이드 디즈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그레이브병하고 하시모토병은 갑상선 기능하고 자가항체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초음파 소견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모토하고 무통성은 기전이 거의 비슷해서 초음파 소견은 거의 차이가 없고 자가항체도 이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갑상선 기능에서 차이가 나고, 무통성 갑상선염은 3개월 이내에 회복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결절성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의 그 뷰포인트, 그 다음에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로이드 노들의 그 비포인트는 이 논문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논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이 내용을 조금 좀 알기 쉽게, 또 그리고 이제 갑상암 케이스들을 이제 많이 봄으로써 또 이제 즉각적으로 갑상 결절의 그런 위험도를 바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갑상 결절이 있는데 이 마진이 뾰족뾰족하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미세석회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이렇게 큰 그런 결절인 경우에 그 말리그넌스의 그 위험도가 높은 그런 서스피셔스한 그런 파인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결절이 시스트가 없는 그런 솔리드 매스인지, 그 다음에 주변 갑상선 실질보다 좀 더 어둡게 보이는 그런 저에코 결절인지가 사실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거대 석회화라든가 이제 모양이 불규칙한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헬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비나인지 말리넌시인지 감별하는 데는 이제 큰 도움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굉장히 그 말리넌스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결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이게 솔리드 매스이면서 갑상선 주변보다 더 어둡게 보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삐죽삐죽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키가 좀 큰 편이죠. 이 결절은 주변 갑상선하고 거의 같은 그 에코를 갖고 있습니다. 등 에코를 갖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등 에코이면서 안에 그 시스틱한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이로드 캔서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비나인 노들로 나왔습니다. 네, 또 갑상선 암인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요게 이제 캔서 프라이머리 캔서가 되겠고, 그 바로 주변에 있는 레벨 3에 해당되는 림프노드인데요. 림프노드가 이렇게 혈관처럼 검게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밝게 보이면서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여기 있는 것처럼 비슷한 패턴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PTC가 이제 메타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네, 이거는 이제 솔리드 매스가 아닌 시스틱 포션에 요 콜로이드 성분이 이제 반사가 돼가지고 아티팩트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양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비나인 시스틱 리전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검고 솔리드한 매스, 검고 솔리드한 매스죠 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키가 크고 마진이 삐죽삐죽합니다. 여기는 이제 키가 크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죠. 요거는 이제 아까 세 가지의 그런 서스피셔스 파인딩이 없는 상태이지만은 역시 이제 솔리드하면서 저에코의 그런 결절이기 때문에 캔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발리에이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역시 검고 솔리드하고 이제 키가 큰 편이면서 약간 마진이 좀 삐죽삐죽하죠. 네, 이것도 이제 검고 솔리드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림프노드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안에 림프노드가 굉장히 하이퍼 에코익하고 그러니까 밝게 보이면서 안에 이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PTC가 메타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림 칼시피케이션이라 해가지고 요 계란 껍질 모양으로 에그셀 쉐입의 그런 칼시피케이션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껍질이 이렇게 좀 깨져 있는, 크랙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여기도 깨져 있죠. 네, 이런 경우를 이제 incomplete limb calcifica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사이드 캔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소견을 시사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솔리드하면서 어두운 모양이고요. 예, 이것도 이제 그러면서 안에는 좀 마이크로는 아니고 좀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상태이고 안에 바스큘라리티도 보입니다. 이건 사이즈는 작지만은 역시 솔리드하고 검게 보이고 이렇게 마진이 삐죽삐죽하게 보이고요. 이건 이제 캡슐을 조금 인베이전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인데 그 하시모토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이제
검고 솔리드한 그런 노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어떤 그 PTC로, 4개가 다 PTC로 이제 진단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작은 케이스이긴 한데요. 5mm가 채 안 되는 이제 이스무스에 있는 이런 결절들은 모양이 좀 이쁘다 하더라도 조직 검사를 권고합니다. 이스무스에 있는 그런 결절, 솔리드 결절들은 캔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고요. 요거는 아주 캔서의 그런 요소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폴리큘러 베리언트 PTC라 그래가지고 비나인처럼 보이는 그런 PTC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패럴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고 마진도 비교적 깨끗한 그런 양상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1년 뒤에 관찰했을 때는 이렇게 패럴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약간 넌 패럴하게 톨로덴 와이드 키가 좀 커지고 좀 더 까매지면서 이렇게 험프 사인이 보입니다. 볼록하게 튀어오르는 이런 게 보일 때는 이제 캔서를 의심을 해서 FNL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4케이스 다 이제 PTC로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꼭 그 차트에다가 추적 검사 받으러 오세요라고 쓰고 환자한테도 이제 잘 알려주고 뭐 가능한 문자도 보내줘가지고 이제 뭐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추적 검사를 받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제 검고 솔리드한 메스이고 이것도 이제 검고 솔리드 물론 아이소 에코익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더 하이포 에코익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저에코 좀 어둡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안에 이렇게 약간 마이크로 카시피에이션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경우긴 하지만은 옆으로 돌려봤을 때 트랜스버스 뷰에서 이제 롱지로 봤을 때는 좀 더 확실하게 마진이 좀 울퉁불퉁하면서 저에코 솔리드 메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FNA를 고려를 해서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케이스 다 이제 사이로이드 캔서 PTC로 나왔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PTC 이외의 그 사이로이드 캔서인데요. 주로 이제 하시모토가 있었던 환자 중에서 갑자기 이제 갑상선이 커지는 경우, 이제 초음파에서는 언에코익에 가까운 굉장히 하이포에코익한 양상을 띠면서 안에 좀 노듈라리티도 좀 보이면서 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좀 뭔가 실선이 레티큘라 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보이면서 시식하게 보이지만 솔리드한 메스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하이포에코익한 양상으로 보이는 이런 경우에는 사이로이드에 생긴 림포마를 좀 의심을 하고 FNA보다는 좀 코어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래 케이스는 마이크로,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되어 있고 이제 일부는 네크로시스가 되어 있고 바스쿨라리티가 좀 증가되어 있으면서 또 갑자기 빨리 진행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좀 이제 아나플라스틱 카시노마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역시 이것도 이제 FNA보다는 코어 바이옵시로 이제 진단이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메두라리 카시노마입니다. 초음파 속에서 PTC랑 좀 다른 차이점은 거친 석회화가 있고 결절이 좀 다수 있다는 것, 네, 모양이 오발하거나 라운드한 쉐입이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보면은 톨로덴 와이드 하면서 하이포 에코익한 그런 결절로 보이는데요. 그 안에 굉장히 파인하면서 경계가 뚜렷한 PTC랑 좀 다른 그런 마이크로 카시피케이션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C룸에서 칼시토닌을 측정하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조직학적으로 칼시토닌의 면역 염색을 했을 때 잘 먹는 그런 폴리클들이 관찰됨으로써 메두라리 카시노마로 이제 확신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은 폴리큘라 아데노마하고 폴리큘라 카시노마를 통칭해서 이제 네오플라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개원가에서 폴리큘라 카시노마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그렇지만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을 진단해서 수술을 통해 폴리큘라 카시노마로 확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의 초음파 소견으로는 이렇게 이제 시스틱 체인지가 없는 솔리드 메스인 결절이고 페리퍼럴 바스쿨라리티가 뚜렷하고 저의 코의 그 림을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캡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에코제니스를 보이는 것이 노듈라 하이포플라지아랑 좀 차이점이 되겠는데요. 노듈라 하이포플라지아는 이렇게
시스틱 체인지가 좀 많고 경계가 뚜렷하다 할지라도 이 경계면의 바스큘라리티는 좀 더 떨어지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은 사이로 노드 있을 때 그게 이제 먼저 솔리드하고 하이포에코익한지 단단하면서 어두운 양상을 보이는지 먼저 보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그 세 가지 서스피어스 파인딩, 그러니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non parallel orientation, 그러니까 톨로덴 와이드죠. 이제 마진이 스피큘레이션 한지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하이 서스피셔스 내고 60% 이상의 그런 말리넌시 가능성이 있는 결절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렇지만은 이런 세 가지 파인딩 중에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가 있는 경우고 한 15에서 50% 정도의 그런 말리넌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솔리드하고 하이퍼에코익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시스틱하거나 아니면 아이소에코익하거나 아니면 하이퍼에코익한 좀 밝은 그런 결절인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제 중간 단계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겠고요. 이런 세 가지 피처가 다 없는 경우에는 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일 경우에는 이제 한 3에서 15% 정도의 말리넌스 포텐셜을 가지고 있겠고요. 이렇지 않고 이제 퓨어 시스트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커메타일 아티팩트가 있는 그런 시스틱 노즐인 경우 스포니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마이크로 시스트가 쭉 모여서 전체 결절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런 경우는 3% 이하의 그런 말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비나인으로 간주하고 이제 observation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포니폼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크기가 2cm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FNA를 권고를 하고요. 로어 서스피션인 경우에는 이제 1.5cm 이상인 경우, 인터미디에이트 경우에는 이제 1cm, 하이인 경우에는 1cm 이상인 경우에 이제 FNA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 이런 데이터들이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요 이미지를 좀 보시면은 언뜻 보기에는 시스틱한 포션도 있고 마일드한 하이퍼에코익한 그런 양상인데 노듈 하이퍼플라지아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인플라메이션 혹은 뭐 파이브로틱한 체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비나인 양성을 보였지만은 FNA 했을 때 이제 다 PTC로 나왔었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톨로덴 와이드 하면서 되게 좀 스티크한 그런 포션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말리넌시가 의심된 그런 케이스였지만은 바이옵시를 했어도 이제 비나인 폴리큘라 리전으로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이제 우리가 말리넌스 리스크를 갖다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캔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이런 진단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갑상선이 제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툴로 FNA가 이제 있는데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간편하고 비용도 특별히 들 게 없고 굉장히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전한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요 23게이지 6cm짜리 장침을 주로 사용하고요. 또 25게이지 37mm짜리 니들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진단명 코드는 이제 C73을 넣고 요 네 가지 이제 진단 초음파, 유도 초음파, 그다음에 이제 행위료, 그다음에 이제 병리 검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 개를 묶음 코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셔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소개되어 있는 FNA 자료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Targeting the thyroid nodule that is seen on the ultrasound screen. 구체적으로 The needle that is used is thinner than the needle used. We recommend negative pressure below 0.3 milliliters and aspiration time up to 3 seconds. After the piston movement, 경우도 있었고 한림대학교 동탄 성립병원에서 환자 교육 동영상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FNA 그 쇼드 액세스 어프로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프로브하고 모니터의 이제 중앙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고 이 병변은 이제 모니터 그 표시한 중앙에다 위치를 시키고요. 그럼 이제 여기 프로브하고 병변이 딱 일치가 되니까 만약에 병변의 깊이가 1cm라면은 1cm 떨어진 위치에서 45도 각도로 찌르게 되면은 정확하게 타겟팅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롱 액시스 어프로치는 이 프로브가 이 신용카드 두께만큼의 그런 빔을 쏘게 되는데 이 빔의 방향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이제 일치시켜서 바늘을 살포하게 되면은 바늘의 전장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하는 장면을 보면은 환구를 닦은 다음에 바늘을 이제 살짝 찔러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늘 끝이 관찰이 되는데 이 병변하고 바늘 끝하고의 그런 거리하고 각도를 계산을 해서 방향을 바꾼 다음에 이제 이렇게 2M 프로 방식으로 흡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바늘의 허브에 이렇게 피가 살짝 맺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단계까지 흡인을 한 다음에 바늘을 매고 이제 먼저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이 용액을 한 2~3치 정도 이제 흡인을 한 다음에 다시 바늘을 끼고 용액통 안에다 이제 슈팅을 하게 됩니다. 안에 있는 티슈하고 셀들을 이 안으로 다시 이제 밀어넣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타겟팅 된 경우에는 이렇게 바늘 전장이 잘 관찰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흡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뚜또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걸 편의점에서 한 2~3천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숏 엑스스 방법, 롱 엑스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니들 끝이 잘 보이죠. 니들 끝이 잘 보이도록 연습을 하시고 니들이 이렇게 평행하게 어프로치해서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FN은 굉장히 안전한 그런 시술인데요. 아주 매우 드물게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헤마토마가 되겠는데, 저도 딱 한 케이스 경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톨로덴 와이드한 그런 노들이 있어가지고 FN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헤마토마가 생겼습니다. 환자는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런 헤마토마가 차게 됐는데, 이제 한 2~3층 정도 이제 컴프레션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더 이상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보러 온 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보니까 다 깨끗하게 흡수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FNA 하고 나서 카테고리 C가 나온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 다시 물론 FNA를 하거나 CMB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환자가 좀 더 이상 검사를 거부해가지고 이런 경우 이제 기존에 시행했던 그 셀들을 비락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디텍션이 되는 경우에는 PTC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FNA 이외에도 추가 검사를 활용하시면은 진단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CME가 꼭 필요한 경우는 이제 폴리큐란 네오플라즘이 의심되거나 반복적으로 카테고리 1이나 3가 나올 때 PTC 이외의 사이로이드 캔서, 림포마나 아나플라스 캔서나 이런 것들이 의심될 때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폴리큐란 네오플라즘일 때 좀 주로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상 조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변 조직을 같이 물려서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캡슐을 얻는 게 폴리큐란 네오플라즘을 진단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병변에 걸쳐서 이제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이 캡슐 주변으로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가급적 독플로로 혈관이 없는 부위를 확인해서 커팅을 하시고 컴프레션을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갑상선 질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내과적인 치료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FNA도 하셔서 갑상선 암을 진단하게 되면 더 많은 갑상선 환자를 보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림프절 질환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 이번에 시간 관계상 CMB에 대해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다음 림프절 시간에는 CMB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CMB는 출혈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갑상선 FNA와 림프절 CMB가 익숙해지면 그때 하시면 좋겠고요. 갑상선 CMB가 꼭 필요한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